네, 선화증권의 준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의 국제적인 준거법은 13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림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 국제적인 준거법이 이런 국제해사위원회나 유엔 무역개발, 그러니까 유엔 산하기구죠. 운시트랄이나 우크타드 중심으로 이제 운시트랄이 이제 지금은 메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 그 하터법은 미국의 국내법입니다. 미국의 국내법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선주국이었던 영국의 선주들의 어떤 면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제한을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 헤이그 규칙, 이 헤이그 규칙의 개정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이루어졌고 사실 이 부분이 한국 상법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1924년 헤이그 규칙의 주요한 내용들이 1962년에 대한민국이 상법을 공표할 때 그 내용의 근간이 되었고 또 요것의 개정이 헤이그 비스비이기 때문에 요 내용도 상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 헤이그 규칙에 어떤 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자국 법으로 수용을 했고 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국 법화하거나 아니면 뭐 이것의 어떤 중거법적 효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과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중거법 기준,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선화증권에 대한 어떤 법적 기준은 헤이그 비스비 규정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함부르크 규칙이나 로텔담 규칙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운시트랄에서 주도가 돼서 국제 운송과 관련된 국제 규칙을 만들고자 시도한 노력인데 사실 이것이 실제 적용이 되거나 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CISG만큼의 어떤 최악국 숫자도 확보되지 못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국제 운송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인들이 이제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을 해서 선화증권상, 왜냐하면 선화증권 자체가 운송인이 발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선화증권 안에다가 여러 가지 면책 사유, 우리가 아무래도 살펴볼 때 계약서를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그 선박에 함을 실어주면서 그것을 입증하는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 선화증권이 아무래도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의 해운업자들이 그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1893년에 하터법이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상원의원인가 하원의원인가 뭐 저도 헷갈리는데 이 하터라는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법입니다. 그래서 상업상의 가실이라든지 운송인의 가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 약관을 무효로 한다. 운송인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자기들이 운송 제대로 잘못해놓고 자기는 책임 안 진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면책 약관들을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하터법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가망 능력 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터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미국의 법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CMI 그 국제해사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1924년에 이 시기가 좀 중요한데 이 시기가 이제 1918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1938년 그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하기 그 사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이루어진 기간입니다. 이걸 이제 전간기라고 해요. 세계사에서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그때 지금의 어떤 국제연합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국제협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국제 간의 협력이라든지 국제 간의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그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대의 어떤 뭐 독재자 이런 사람들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2차 대전이 발발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더 큰 전쟁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때 어쨌든 그때 굉장히 많은 국제 협약들이 만들어졌고 선화증권의 어떤 준거법으로서 가장 유명한 이 헤이그 룰도 이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이겁니다. 선화증권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운송인의 사용인 이런 사람들이 상업상 과실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책임 제한 약관 이렇게 선화증권상에 집어넣는 것을 금지하고 뭐 대신 이제 뭐 그러니까 상업상 과실의 면책은 인정하지 않지만 항해상 과실 면책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는 어느 정도 뭐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한 그러한 수준의 운송인의 의무, 운송인 면책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패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난 후에 국제해사위원회가 나서서 그리고 이 시기가 1968년인데 이때부터 이제 컨테이너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거든요. 68년 그때쯤. 그래서 뭐 컨테이너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가 사용되면서 그런 어떤 간행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합니다. 1968년에 개정을 해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그 자체가 독립된 규칙이라기보다는 헤이그 규칙의 개정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복합 운송이 이제 사용이 되고 컨테이너 운송이 또 해상 운송의 주류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리고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도 사실은 운송인에게 많이 유리하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하주에게 운송인이 아닌 하주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 함부르크 규칙 그리고 복합 운송의 운송 관행을 최대한 반영한 국제 운송 규칙이 로텔담 규칙 2008년에 만들어진 이 로텔담 규칙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두 규칙은 함부르크 규칙도 그렇고 로텔담 규칙도 그렇고 이것이 유엔에서 제정한 어떤 협약 형태인데 이 유엔 협약을 발효시켜서 실제적으로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협약에 여러 유엔 회원국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한 국제법규고 실무 적용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화증권의 준거법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되고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는 선화증권과 관련된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헤이그 규칙의 어떤 적용 범위를 좀 살펴보면 어떤 것에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면 운송계약은 용선계약에 의해서 혹은 그 조건에 따라 발행된 선화증권 이와 유사한 권리증서 포함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일반적인 운송계약에다가 용선계약도 선화증권 그러니까 헤이그 규칙의 적용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운송화물에는 산동물과 갑판적 화물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은 이 헤이그 규칙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고요. 갑판적 화물도 적용받기가 어려우나 그런 부분 있죠. 컨테이너 선에 왜 컨테이너 그 갑판 위로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쌓아 놓은 거 있죠. 아파트처럼 이렇게 층층층층으로 쌓아 올린 컨테이너. 그거는 갑판적 화물이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로서 예외로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재래선에다가 갑판 위에 선창에다 집어넣지 않고 갑판 위에다가 올려놓은 화물 그런 것들은 헤이그 규칙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물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 구간은 물품을 선적한 시점으로부터 양한 시점 태클 투 태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구간에 대해서 헤이그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헤이그 규칙이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상 운송인의 의무와 해상 운송인의 면책 규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상 운송인의 가장 주요한 의무는 가망 능력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출항하는 선박이 항해 중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극복하고 목적지까지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어떤 능력을 유지시킬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 상당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상당 주의 의무. 그래서 그럼 상당한 주의를 갖고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선박 그 자체, 그리고 선박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 그리고 보급품, 그리고 선창이라든지 냉동실이라든지 운송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화물에 관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인은 물품을 선적하고 지급하고 적부하고, 취급은 이제 핸들링 하는 거고, 적부는 선박 내에 적절한 공간에 화물을 배치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운송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화물을 내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주의 깊게 해야 된다. 주의 깊게 해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안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상업상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다 운송인이 해야 되는 주요한 미션이고 의무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의무를 이행을 게을리 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화증권의 발행 의무입니다. 선화증권을 발행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운송인이나 선장, 운송인 대리인은 화물을 인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선화증권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선화증권에는 화물의 그 자체를 표시하기 위한 하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화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장 상태라든지 계품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관 상태에 대해서도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해상 운송인에게 있고요. 이 선화증권은 이렇게 하인에 적혀 있고 포장 개수, 상태 이런 것들대로, 요 내용대로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운송인이 화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의 증거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자체가 화물의 어떤 화물과 그 화물의 상태라고 할 수 있나요? 화물의 수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화물이 실제로 운송인에게 운송 의뢰되었고 운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 송하인이 만약에 운송인에게 선화증권 발행과 관련해서 정확한 통지를 안 해줬을 때는 송하인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 의뢰를 할 때 만약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고 하면, 이게 깨지기 쉬운 물건이란 것을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물품의 성질이나 특징을 제대로 안 알렸다면 그런 것들은 운송인의 책임이 아니라 물품을 보내는 화물을 화물을 매수인에게 보내는 매도인, 즉 다시 말하면 송하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송이 끝났어요. 운송이 이렇게 뭐 끝났는데, 혹은 이제 목적지죠. 목적지에서 수화인의 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물을 넘겨받았는데 이 화물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3일 내에 운송인에게 통지하도록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송은 화물이 인도된 날이나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내에 하라는 거는 야 이거 문제 있어 라고 알려있는 걸 3일 내에 하라는 거고, 소송을 할 거면 1년 이내에 하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송하인에게 운송인이 교부하는 선화증권은 선적선화증권이어야 합니다. 선적선화증권이어야 되고, 운송인이 선박을 어떤 면제시키거나 이 본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 협약이 헤이그 규칙을 말하는 거거든요. 헤이그 규칙 외에 운송인의 책임을 줄이거나 하는 것들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면책에 대한 특약 해가지고 제3조 8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타법처럼 운송인들이 자기들이 선화증권을 만드니까 거기다가 지들 마음대로 면책조항 막 쑤셔 넣는 걸 막고자 이런 취지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운송인의 면책 보겠습니다. 4조에 이제 면책이 있는데, 가망 능력 주의 의무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상당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데, 운송인이 상당하게 주의를 했어요.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불가망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화물이 멸실손상이 되면 운송인이나 선박의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도 쉽게 말해서 운송인이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되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운송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최선의 노력,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다시 설명하면, 하주가 운송인의 보관하에 손해가 발생을 했고 가망능력 주의의 위반이라고 주장할 경우 운송인이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나 최선 다했다, 나 상당 주의 다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운송인이 입장이 돼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당한 주의의 노력을 기울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걸 입증하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책임 원칙을 가실 책임 원칙이라고 합니다. 나는 노력을 했는데, 나는 주의를 기울였는데 어쩔 수 없었다. 면책. 내가 최대한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책임, 배상. 이거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이 있어야만 배상을 하는 것이지, 잘못이 없어도,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면, 내 잘못이 없다면, 난 최선을 다했어, 난 노력했어, 그러면 배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실제로 잘못한 게 있으면 물어주는 거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어 라고 하면 물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해 준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가실 책임 원칙입니다. 무가실 책임 원칙도 있어요.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가실 책임은 잘못 있을 경우에만 물어주는 거잖아요. 무가실은 뭐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물어주는 걸 무가실 책임 원칙. 항공기는 그래요. 항공운송은 그런데 해상운송은 대체적으로 가실 책임 원칙.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항해상의 가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조금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여러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운송인은 바다에서 항해를 하거나 선박의 취급과 관련해서 선장, 여기 뭐 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선원이에요, 선원. 항해사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도선사는 특정한 항구에서 항구의 입항과 출항을 돕는 사람이죠. 도선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용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고, 여기 아마 부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부주의 가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의 잘못, 가혹, 가실,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된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항해상 가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장, 선원, 도선사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운송인이 사장이고, 이 사장이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장도 고용하고 선원도 고용하고 도선사도 쓰고 뭐 이럴 텐데, 요 사람들이 실수한 거, 이 사람들이 뭐 가실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물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운송인이 직접 한 거 아니잖아요. 운송인이 직접 그 선박은 일단 항해를, 선박은 그 선박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선장이기 때문에 선장이 결정을 하죠. 선장이 그래서 캡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장의 책임하에
있는 기간 동안 일어난 어떤 가오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운송인한테 묻는 것이 불합리하다. 뭐 이런 해석이에요. 네, 그래서 항해상 과실의 면책을 통해서 운송인이 면책된다.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운송회사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헤이그 규칙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이런 선장이나 선원이나 도선사들이 뭐 책임 없이 행동할 수 있지 않느냐, 느슨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신이 어떤 큰 가실이 있거나 이래서 해상사고를 일으켰다면 뭐 그거는 이제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법벌칙이나 뭐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운송인과 하주 사이의 계약과하고는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운송인과 하주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는, 선화증권 발행하는 이런 계약에 있어서는 항해상의 가실의 이유로 항해상 가실 면책을 주장을 해가지고 운송인이 하주에게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사유로서 운송인의 면책을 헤이그 규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재, 불난 거, 배에 불난 거. 배에는 불이 나면 굉장히 위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에 어떤 가림막 없이 바다의 바람을 바로 다 받아서 쉽게 잘 불이 번지고요. 그리고 대량의 소와 용수를 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배의 안전성을 해쳐서 배를 밑으로 깔아앉힐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을 끄기도 쉽지 않아요. 공간도 협소해서, 그리고 쉽게 화물에 불이 붙으면 옆에 있는 화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화물의 성질이 뭐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화물 안에 인화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선박에서 화재가 난다는 것이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운송인이 자기가 직접 자기 배에 불 지르지 않은 이상 화재에 대해서, 화재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배에 불나면 그 배주인도 엄청 큰 손해거든요. 화물이 불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가 불타는 것도 장난 아닌 큰 손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한테 화물의 사고까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배가 불이 타서 그 안에서 피해를 입은 하주에게까지 배상하는 것은 어렵고, 그 부분은 면책이라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생각은 이제 반대로 들 수 있죠. 배에 불이 나서 다 탔는데 선박도 타고 화물도 타고, 그러면 누군가로부터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그 운송인은 자기 배 탔다고 해가지고 하주한테 면책되는데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해결 방안은 충분히 있습니다. 뭘로? 보험이라는 게 있죠. 보험이라는 게. 해상보험을 통해서 화재로 인해서 발생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송인은 면책이 되는 거죠. 보험으로 운송인이 면책이기 때문에 뭘로 해결한다? 해상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무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특징과 성질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종속 계약들이 필요하다. 뭐 은행을 끼고 대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 그리고 물품을 국제 운송하기 위한 국제 운송 계약, 그리고 국제 운송 도중에 이런 화재나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보험, 이런 것들이 다 필요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외에도 해상 운송인이 면책되는 여러 사유들이 있어요. 해상 고유의 위험이 있고요. 이건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어떤 고유한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충돌하거나 다른 배랑 충돌하거나 배 수면 밑으로 침몰하거나 자초, 암석이나 이런 거에 부딪히거나, 그리고 뭐 불가항력적 사유도 있을 수 있고 전쟁도 있을 수 있고, 공적은 공공의 적이에요. 공공의 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무력행위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구속, 압류, 차압, 물품에 대해서 차압 들어오는 거, 국가공권력이, 그것도 가능하죠. 검역에서 문제가 되는 거, 통과, 뭐 이렇게 위생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송화인이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송화인의 잘못에 의해서 화물이 멸실손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운송인을 면책시켜야 되겠죠. 하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항구나 뭐 선박과 관련해서 뭐 노동 분쟁, 노사 분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선박이 가다가 해상에서 인명 구조 활동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겠다. 그리고 화물 자체가 문제다. 이거는 운송 도중에 뭘 한 게 아니고 화물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원래부터 얘는 원래부터 문제 있는 화물이다. 그리고 그 포장이 잘못되어 있거나 뭐 아니면 화인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화물에 어떤 숨겨진 하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애인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가 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그것까지 운송인한테 책임 물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약간 사전적인 기타와 관련된 뭐 등등과 관련된 내용인데, 운송인이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고의가실하지 않은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의 면책을 굉장히 지금도 헤이그 규칙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면책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건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운송인에게 유리하고 하주에게 불리해요. 이 헤이그 규칙의 내용이.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헤이그 규칙이 시간이 지나서 개정이 되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되는 것들을 위주로 헤이그 비스비에 뭐가 추가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러한 앞에서 봤던 뭐 항해가실 면책이든 뭐 하재든 이런 면책 사유가 해당되지 않고, 그러니까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거는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어서 운송인이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 운송인이 하주에게 배상을 하는데 그 배상도 무제한적인 배상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이상 배상 안 해줘. 그 책임 제한액이 얼마가 되느냐, SDR이라는 단위를 써서 포장, 그러니까 컨테이너 같은 포장 하나의 단위당 660.67 SDR, 이거나 OR이에요. OR. 킬로그램당 2 SDR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마다 조금 다른데 666.67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그냥 666.66666이에요. 근데 이거 666.67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교과서마다 그냥 이걸 반올림 해가지고 667 SDR이라고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고, 어찌됐든 운송인이 책임이 인정이 돼요. 책임이 인정돼서 면책 사유가 아니야. 운송인이 책임이 있어서 그거를 하주에게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는 헤이그 규칙에는 뭐라 돼 있었냐면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포항, 카레, 프랑. 지금은 안 쓰죠. 프랑스가 지금 화폐를 그 유로화를 쓰죠. 유로화를 쓰는데 그 전에는 프랑이라는 화폐 단위 썼어요. 프랑스 독자 화폐 단위. 근데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뭐 브레튼 우주 체제, IMF 등장, 세계은행 설립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 체제와 경제 지배 구조, 세계적인 어떤 기축 통화가 달러화로 설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그 이후 1979년, 그러니까 헤이그 비스비가 68년에 나왔잖아요. 68년 나올 때는 요거였어요. 요거. 그리고 헤이그 규칙만 보면 프랑이 아니고 영국 돈 파운드로 돼 있어요. 그렇게 어떤 특정한 국가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10,000프랑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배상 책임액이.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에 대한민국 화폐 10,000원과 2021년에 대한민국 화폐 10,000원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2000년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뭐 2000년에 이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2000년에 안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좀 쉽게 생각해요. 그럼 2010년이라고 칩시다. 2010년에 화폐 10,000원을 들고 가서 시장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과 2021년에 편의점에서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렇게 뭐 10,000프랑 100파운드 이렇게 화폐의 단위를 고정을 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뭐 20 몇 년대에 그렇게 설정을 해놨으면 그거는 그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물가의 인플레이션이 쭉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정황이나 상황을 반영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용되게 된 게 SDR이라는 어떤 기준인데, 이 SDR은 어떤 특정한 국가의 화폐가 아니에요. 뭐 유로 하나 달러 하나 이런 특정 국가의 그 화폐 단위가 아니라 뭐냐면 국제통화기금 IMF죠. IMF의 특별 인출권입니다. 특별 인출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이나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옵션 같은 거예요. 특별 인출권을 행사하면 이 특별 인출권에 해당되는 만큼의 달러화로 교환할 수가 있어요. 자국 화폐와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원화죠. 원화와 기축통화인 달러를 교환을 시킬 수 있어요. SDR을 쓰면. 그럼 교환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국 화폐랑 달러 기축통화하고의 교환비가 이 SDR이 1 SDR을 썼을 때 얼마의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와 연동이 돼요? 화폐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화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 변동이나 환율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죠. 그래서 포장 단위당 667, SDR에 667개, 그리고 킬로그램당 2 SDR로 책임 배상액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 사실 이게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굉장히 고액 물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누구 입에 붙이기 민망한 수준의 배상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상보험이죠. 해상보험. 어쨌든 그렇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조항은 컨테이너 하나의 포장 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667 SDR을 적용하는 하나의 포장 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컨테이너 안에 개별 박스가 들어갈 수 있잖아. 이거를 명세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 컨테이너 안에 박스를 SDR 667 SDR의 단위로 볼 수 있다. 인정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간행이 헤이그 규칙에는 안 들어가 있으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1968년에 만들어졌고 개정도 70년대 이렇게 쭉 이루어졌기 때문에 컨테이너라는 운송 용고를 사용하는 그 간행이 이미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운송인이 책임 제한액이 걸려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책임 제한이라는 게 운송인이 면책이 아니야. 운송인이 책임 있어. 그래서 물어주기로 했어. 근데 물어줄 때 그냥 무조건 물어주는 게 아니라 한도를 정해놓고 물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도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운송인이 일부러 사고 일으킨 게 아니어야 돼. 고의로 의도를 갖고 사고 일으킨 게 아니고, 그리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뭘 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송 계약의 근본적 계약 위반이 있다면 포장당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더 많이 물어줄 수 있다는 거죠. 667 SDR보다 더 많이 물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운송 계약의 근본적 계약 위반은 무엇이냐? 뭐 1호라든지 뭐 갑판 운송이라든지 합의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계약의 본질적인 운송 계약의 본질적으로 위반이 일어났다라고 봐서 이 책임 제한액보다 훨씬 많이 운송인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는 뭐가 더 추가됐냐면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것인데, 이게 헤이그 비스비 규칙도 일종의 국제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들이 이 규칙에 가입을 하는데, 이런 가입한 국가들 같은 경우 이제 채약국이고, 그 채약국에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됐으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채약국의 항구에서 운송이 시작됐으면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을 국내 자국법으로 수용한 국가의 법률이 중거법으로서 적용이 되는 경우에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세 번째 경우예요.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했죠.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개정 내용을 1991년에 한국이 상법 개정하면서 이걸 수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상법을 선화증권 발행의 어떤 준거법으로서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헤이그 규칙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운송인의 책임과 면책에 관련된 내용인데, 헤이그 규칙 해서 쭉 했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운송인과 매수인, 하주죠. 하주, 여기는 이제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데 송화인하고도 체결할 수 있어요. FOB니까 아마 매수인이겠죠. 대체적으로. 매수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커텀스 상의 FOB, 실제 실무상의 FOB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FOB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기로 돼 있으니까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CIF면 매도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때 운송인이 가지는 면책은 항해가실 면책, 그리고 쭉 앞에서 살펴봤던 하재라든지 전제지변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그런 것들, 포장 불비 이런 부분들이 운송인의 면책이고,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고, 운송인이 책임지는 거는 상당주의, 내양성에 대한 상당주의, 그리고 화물에 대한 주의 의무죠. 운송 화물을 적재하고, 이게 자기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부분, 그 부분은 책임지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포장 단위당 660.67 SDR이거나 킬로그램당 2 SDR 중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포장 단위 하나로 667을 보거나 킬로그램으로 무게를 재서 1kg당 2 SDR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봐도 한 333kg 넘어가는 물건의 경우에는 포장 단위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높은 금액이냐 선택해서 배상 책임 한도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좀 살펴봤고, 선화증권의 준거법에 대해서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고, 조금 끊어서 컨테이너 운송과 해상, 육상 운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